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동아시아사 수업을 함께 공부할 신후영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들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선생님도 이제 2학년 학생들이 3월 첫째 주부터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방학이지만 이렇게 수업 영상을 촬영하러 학교에 나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그쵸, 코로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교실에서 첫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도 아마 1학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격주 등교, 그 다음에 그쵸,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이렇게 격주로 진행이 되는 이런 학사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학교 다니면서 가끔씩 얼굴을 봐서 누군지는 대충은 알고 있죠, 그죠? 우리 다시 만나서 직접 수업하게 되는 그날을 선생님도 무척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일단은 1년 동안 동아시아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알다시피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사는요, 지필평가는 한 번만 볼 거예요. 기말고사 한 번만 볼 것이고요. 기말고사 한 번의 평가 비율이 40%예요. 그래서 전체 성적 중에 40% 기말고사 성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고요. 아마 등급은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다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논술 40% 그리고 교재검사 20%예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한 번 볼 거고요. 선생님이 미리 주제를 4개 정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준비해서 하루 날 잡고 수업 시간 중에 1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직접 논술문을 쓰시면 되는 수행평가입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교생활 기록부에 유의미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주제를 골라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수행평가들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오픈북으로 여러분들 오픈북 뭔지 알죠? 준비해온 자료 보고 옮겨 쓸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수행평가가 진행이 될 겁니다. 큰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내용들 잘 기록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는 선생님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교를 하면은 받으실 텐데요. 위두랑에 선생님이 미리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위두랑에 올라와 있는 파일을 보고 미리 내용을 훑어보셔도 되고요. 오늘 수업 듣고 바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직접 필기하셔도 관계는 없기는 해요. 자, 교재를 받으시면은요, 제일 먼저 반 번호 이름부터 먼저 써주세요. 왜냐면 선생님은 매 시간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여러분들이 제대로 필기를 했는지 밑줄 칠하는 부분 밑줄 쳤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 학기에 19번 이상 정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필기 검사를 받으면은 수행평가 20점 중에 20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줄어들 때마다 조금씩 감점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정성을 기울이면은 다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집에서 진도 나간 부분 어떻게 검사하느냐? 등교 학습하면은요, 그 주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온라인 기간 동안에 학습했던 내용들 한꺼번에 3시간 정도를 검사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20번 이상만 채우시면 되고요. 혹시 아파서 못 나오거나 개인 사정 때문에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도요, 나중에 복습했다, 영상 보고 복습했다, 필기 가져와 주시면은 그거를 보고 공부했구나 라는 거 인정하고 선생님이 다시 체크를 드릴 거니까 큰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평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우리는 동아시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사는 말 그대로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왜 배워야 하는가부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선생님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예를 가장 많이 들어요. 자,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집에서 지나가는데 우연히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던 집사람을 결혼했어요. 집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느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서 배우 손예진 씨가 배우 현빈 씨한테 피아노를 쳐주면서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현빈 씨는 아니 당신이 그 노래를 어떻게 알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었는데 선생님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선 보고 있었는데 집사람은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때부터 사실 둘이 이어진 인연이었나봐, 너무 감동이야, 사실 저게 복선이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자, 선생님은 그 장면을 보고서는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은 그 장면을 보고서 감동을 받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집사람은 왜 감동을 받았을까요? 나는 왜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드라마를 처음부터 본 사람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니까 그 장면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드라마를 처음부터 안 보다가 우연히 그 장면부터 보게 된 사람은 그 장면이 왜 감동적인지 전혀 느끼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이 얻었던 감동을 비슷하게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드라마 다시 보기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보거나 아니면 집사람한테 무슨 일인데 왜 저게 감동인데 라고 설명을 들으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역시 이거랑 마찬가지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몇 년생인가요? 2004년생인가요? 5년생인가요? 헷갈리는데. 네, 그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 여러분들은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는 대략 한 몇 년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반만년 역사, 한 5천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운 이래로 우리나라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이에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재 사회는 대략 5천년 정도의 스토리가 진행이 된 사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지난 5천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릿속에 다 다운로드로 학습을 해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2021년 혹은 2000 몇 년이라는 상황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던 상태로 이 사회를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그렇죠? 드라마를 앞에서부터 보지 않았고 중간부터 본 선생님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드라마의 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처음부터 보거나 설명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현재 사회가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는 과목이다,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선생님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대충 감이 옵니다. 아, 보나마나 현빈하고 누구야 방금? 손예진 씨하고 잘 커플로 이루어져서 해피엔딩을 맞이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드라마가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드라마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런 분위기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도 했고, 그죠?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하고 전혀 뜬금없는 결말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과 전혀 무관한 미래가 뿅 하고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현재까지의 역사를 이해하다 보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불어닥칠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우리가 미리 마련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 바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답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 중요한 이유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역사에서 어떤 부분들을 배워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얼마 전에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역사 강사 선생님이 계셨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TV에 안 보이시게 되셨는데 누군지 대충 감이 가시죠? 짐작이 가시죠? 그분 수업을, 그분의 강의를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들어요. 그죠? 그분의 강의가 무척 재미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선생님이 여러 번 들어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의 수업이 무척이나 재밌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역사들 가운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들, 특히나 뭔가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느낄 만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애국심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 선생님의 강의를 훨씬 더 사람들이 집중해서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만 강조하는 역사 학습은, 역사의 인식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추워요. 잠깐만요. 네, 추워서 안 입고 가려고요. 네, 추워서 좀 입고 갈게요.
자,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은 이런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던 거가 기억이 나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들었을까? 그것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민정신에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은 세종대왕님이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그죠? 자긍심을 느끼면서 또 역사가 재미있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과연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애민정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만 만드셨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한글을 통해서 이후에 조선 왕조에서 만들어냈던 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은 좀 더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글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졌나요? 일단은 훈민정음 만들어졌어요, 그죠?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이 글자를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설명이 물론 필요했으니까 그거 만들어졌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 무엇을 만들었느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였다라고 한다면은 백성들의 실생활을 개선하는 데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가 나왔느냐? 용비어천가 같은 책이 나왔어요. 용비어천가 뭡니까? 이성계 집안이 어떻게 해서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걸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씨 왕조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무튼 이 조선의 왕실이 왜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용비어천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글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정권의 정당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왕권 강화와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분석이 아닐지 모르겠네요. 또 삼강행실도 언해본 이런 거 들어봤나요? 삼강행실도라고 하면은 글과 그림으로 충신, 효자, 연려 뭐 이렇게 성리학적인 질서를 잘 지키고 산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죠. 다시 말해서 한글을 통해서 그 삼강행실도를 백성들에게 널리 읽히게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백성들로 하여금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인 성리학적인 질서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그 편집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은 재미는 별로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는 한글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뭔가 재미있고 자랑스럽고 자긍심만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역사를 공부하면서 함께 집중해서 배워야 될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재미, 자랑스러운 자긍심 느낄 만한 이런 내용들도 좋지만은 과거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배워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과거 인류 사회를 위기에 빠뜨렸던, 위험에 빠뜨렸던 잘못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끌어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역사학습의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닐까 하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역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객관적이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내지는 뭐 자기중심적과 반대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나만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금 한 발 더 멀리 떨어져서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혹은 다른 사람의 시야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게 좀 더 객관적인 역사적인 시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나라만의 시각에 갇히지 않고 우리나라가 처했던 상황이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야 역사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역사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시야가 넓어진 동아시아적인 시각으로 이 우리의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에서 무엇을 또 어떻게 왜 배워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앵글을 조금 돌릴게요. 네,
카메라 앵글을 돌린다는 게 휘청했죠, 그죠? 미안합니다. 자, 동아시아사는 말 그대로 동아시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한국, 중국,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동아시아의 국가들이죠. 조금 넓게 범위를 잡아본다면 베트남이나 몽골 같은 나라도 동아시아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주로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를 왜 함께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요. 이 나라들의 경우에는 지리적 접근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척이나 가까운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물론이고요. 과거에서부터 이 나라들의 경우에는 서로 교류하면서 경쟁하면서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던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할 것 없이 젓가락을 쓰고 밥을 주식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국가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교류와 영향으로 인해서 공통적인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대표적인 공통의 문화 요소로는요, 한자라든지 유교라든지 불교, 율령,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조공측봉 관계 같은 것들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문화 요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어디서 발생하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었으며 그것이 각각의 전파된 나라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의 역사를 좀 더 제대로, 우리의 문화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사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나라들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신라의 삼국통일전쟁 같은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는 제목을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전쟁에 관계된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뿐이었나요? 아니었죠, 그죠? 나당연합에 의해서 당나라가 이 전쟁에 개입을 했고요. 또 백제 부흥운동을 왜 일본이 지원을 해주기도 했었죠, 그죠? 따라서 이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걸고 벌어졌었던 대규모의 국제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넓은 범위에서 동아시아적인 시각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임진왜란 마찬가지죠, 그죠?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었지만은 명나라가 참전을 하잖아요.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만의 전쟁이 아니라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벌어졌던 전쟁이고, 그 전쟁의 결과 조선의 운명이 크게 달라지고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동아시아사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역사를, 동아시아사를 배워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자, 오늘날의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 한국, 중국, 일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국가들의 경우에는요,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강국들입니다. 중국은 한 2위 정도 되고요, 일본은 8, 9위 정도 되고요, 한국도 10위권의 상위권 정도의 자리를 위치하고 있죠.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들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상당히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그들 간에 상당히 긴밀한 교류와 영향력을 아직도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국 중국과 일본이잖아요, 그죠?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요, 서로의 경제에서 이들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류를 비롯해서 문화적인 교류도 나날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한국, 중국, 일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상당히 서로 긴밀한 교류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평화롭고 더 잘 살려면은 이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국가들의 경우에는요,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나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한국, 중국, 일본 사이가 좋나요? 별로 안 좋죠, 그죠? 한국 사람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중국 사람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일본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 요즘에 들어서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죠? 옛날에는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였는데 요즘에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독도라든지 그런 어떤 영토 문제도 있지만은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위안부라든지 일제 식민 지배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특히 요즘엔 중국에서는 이제 한복이라든지 김치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중국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과거 동북 공정에 이어서 한국과의 어떤 역사 갈등에 새로운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 미쓰비시 법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그죠? 또 일본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안부는 자발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문을 써서 이런 어떤 역사로 인한 갈등이 더욱더 또 커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어요. 그죠? 자,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과거 역사 인식에서부터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거, 위안부에 대해서 왜곡한다든지 한복이나 김치에 대해서 왜곡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잘못했던 건 분명히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요, 2011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것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 인터넷에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 이런 거 보면은요, 천벌 받았다, 원숭이들 잘 죽었다, 이런 것들이 달렸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태도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선생님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요, 지금 그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 돕겠다고 우리나라 어떤 연예인이 성금을 보냈더니 걔네 왜 도와주느냐, 니네 쟤네 편이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그런 어떤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거 좀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그러한 태도를 갖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중국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어떤 적대감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앞으로 동아시아 세계의 공동의 번영과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아니겠죠, 그죠? 뭔가 잘못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목소리를 내되 우리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식은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죠?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을 무조건 혐오하고 비난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태도,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미성숙한 이기적인 민족주의 또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선이고 다른 나라들은 무조건 악이고 적으로 보는 이러한 태도, 물론 잘못한 걸 비난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이러한 어떤 혐오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공동 번영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미성숙한 이기적인 민족주의와 배타적인 민족주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문제와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게 오늘날 동아시아의 현실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이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요, 이 동아시아 세계 단위의 역사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주의적인 역사만 오랫동안 배워왔던 것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철저하게 애국적인 어떤 역사 교육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물안 개구리와 같이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한 역사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이러한 어떤 갈등들이 비롯되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민족주의적인, 서로를 너무나 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이러한 어떤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서로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역사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며 또 앞으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사를 공부함으로써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의 차이에 따른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동아시아 세계 단위의 역사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역사관, 다른 나라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배타적인 냉소적인 이런 태도들을 버렸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좀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동아시아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수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동아시아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태도 이런 것들도 갖출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교재 1페이지에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설명하고 써준 내용들 밑줄 치시고 빈칸도 채워 넣으면서 함께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동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요. 다음 시간에도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나중에 개학했을 때 우리 수업 진도 나간 부분들 함께 또 다뤄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